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합니다. 이 단 한 줄의 뉴스에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신뢰 1순위였던 일본. 그러나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핵기술 이전을 한국에만 허용한 미국. 한국이라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일본 외무성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여론은 충격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선택받은 순간 아시아의 질서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저는 CNN 도쿄지국 사무실에서 늘 그렇듯 오전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자로 일한 지도 20년이 넘었지만 그날 아침만큼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단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정치적 립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 언론의 반응은 달랐어요. NHK가 긴급 속보를 띄웠고 아사히 신문 웹사이트 메인 화면이 순식간에 그 소식으로 도배됐죠. 제 책상 위 모니터 3개가 모두 같은 헤드라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미국 승인.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음을 흘렸어요. 한국이요? 그 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그렇게 높게 평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론 성장했지만 기술적으론 여전히 일본의 그림자 안에 있다고 믿었죠. 반도체야 잘 만들지만 군사기술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요. 도쿄지국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제 책상으로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진위를 물었고 저는 트럼프 특유의 과장일 거라 답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정정 보도가 나올 거라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일본 정부의 반응이 너무 빨랐거든요. 외무성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방위성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예고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지역을 취재해왔어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중국의 부상.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일본은 기술 강국이고 한국은 추격자였죠. 미국은 일본을 신뢰하고 한국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던 세계의 룰이었어요. 오전 11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사히 신문 외교부 차장인 가와무라 요시코였어요. 그녀는 50이 넘은 베테랑 기자로 일본 외교가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시간이 있다고 답했어요. 외무성이 난리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글이 진짜라는 확인이 들어왔다고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워싱턴 주재대사관에서 직접 확인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성명도 곧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각 변동이었죠. 가와무라 씨는 일본 정부가 완전히 당황한 상태라고 전했어요. 아무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한국이 이런 승인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미국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는 곳이에요. 그들이 몰랐다는 건 미국이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뜻이었죠. 오후 2시 CNN 도쿄지국 회의실에 스태프들이 모였습니다. 국장이 앞에 서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워싱턴 본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고 관련 기술 이전도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본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이 일본에 사전 통보도 없이 한국에 이런 승인을 내줬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도된 선택이었죠.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에서 한국으로요.
저는 회의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 조선산업, 방위산업 현황.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 기술에선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수출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핵추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원자로 설계, 냉각 시스템, 방사능 차폐. 이건 몇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걸 허락했어요. 왜죠? 한국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대우를 받을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오후 5시 NHK가 긴급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방송을 지켜봤어요. 패널로 나온 일본 방위 전문가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한 교수가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작전 반경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태평양 전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었죠. 다른 패널은 기술 이전 문제를 지적했어요. 미국이 단순히 건조만 허락한 게 아니라 핵심 기술까지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회자가 일본의 대응을 물었지만 패널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전후 80년간 일본은 아시아의 기술 리더였습니다. 한국은 늘 일본을 따라잡으려 애쓰는 나라였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한국을 선택했어요. 일본이 아니라요. 그날 밤 가와무라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더 큰 뉴스가 있다고 했어요. 워싱턴발 속보였습니다. 한국이 단순 건조 허가만 받은 게 아니라 농축과 제철이 권한 일부까지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농축과 제철이요? 그건 핵연료 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 허가가 아니었어요. 이건 기술 주권의 이전이었죠.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다른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일본 정부의 반응을 물었고 가와무라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패닉 상태라고 했어요. 총리 관저에서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고 외무성은 미국 측에 항해 의사를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의 항의가 무시됐다니요.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지만 평소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어요. 대체 그 나라가 어떻게 이런 위치까지 올라온 걸까요? 제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이건 도쿄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현장에 가봐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정치쇼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죠. 가와무라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제 핸드폰에 떠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의 자존심이 붕괴되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었던 질서가 끝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뭔가 끝나고 있었고 동시에 뭔가 시작되고 있었죠. 비행기 탑승권을 출력하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던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보게 될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일 거라는 것.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력에 대한 낯선 경외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정오에 인천공항에 닿았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이 도시가 제게 보여줄 것들을 상상했어요. 아마도 과장된 발표문과 애매한 브리핑, 그리고 정치적 수사로 가득한 현장일 거라고요. 하지만 공항 로비에 걸린 전광판부터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방산 관련 뉴스가 경제면이 아닌 일면 톱으로 올라와 있었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폰으로 도쿄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새벽부터 일본 SNS에선 관련 해시태그가 10만 건을 돌파했고 NHK는 오전 특집 편성으로 전문가 토론을 3시간 동안 방영했다고 했어요. 시청률은 18%였습니다. 평일 오전 방송으로는 이례적인 숫자였죠. 아사히 신문 사설은 전날의 신중론에서 한 발 물러나 미국의 전략적 결정을 인정하는 쪽으로 논조가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서울의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4월 중순에 햇살이 한강을 비추고 있었고 고층 빌딩 숲 사이로 공사 크레인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빠르지만 조급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건 빠르지만 정확한 움직임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CNN 서울 지국으로 향했습니다. 지국장은 40대 중반의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그는 제게 준비된 자료 뭉치를 건넸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최근 10년 수출 실적, 잠수함 건조 이력 관련 기술 인력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훑으며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재래식 잠수함을 14척 건조했습니다. 그중 9척은 자체 설계였고 3척은 해외에 수출됐어요. 조선소의 잠수함 전용 건조 슬롯은 4개였고 연간 가동률은 90%를 넘었습니다. 관련 기술 인력은 2,500명이 넘었고 그중 박사급 연구원만 300명이었죠. 이건 단순히 조립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건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산 일대가 내려다 보였어요. 멀리 국방부 청사가 보였고 그 주변으론 새로 지어진 연구동들이 즐비했습니다. 지국장이 말했어요. 내일 오전 방위사업청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외신 기자들을 위한 별도 세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CNN 도쿄지국과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국장은 제게 팩트 체크리스트를 보냈어요. 기술 이전 범위, 농축 허용 수준, 사찰 일정, 미국 측 기술 지원 규모. 확인해야 할 항목이 27개였습니다. 저는 그중 절반도 답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건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가와무라 요시코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쿄의 분위기를 물었어요. 그녀는 1시간 뒤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외무성이 긴급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했어요. 한미 관계 재평가, 한일 기술 격차 분석, 대미 협상 전략 재수립이 주요 안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문장 끝에 짧게 덧붙였어요.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일본 언론의 보도 톤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한국의 발표를 의심하는 논조가 주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의 결정 배경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고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의 대응 지연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어요. 산케이 신문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위사업청으로 향했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 단지 안쪽에 위치한 건물이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이미 30여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르몽드. 주요 외신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브리핑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대변인이 준비된 자료를 배포했어요. 저는 그 문서를 펼치며 숨을 멈췄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전농축 우라늄 생산 허용 범위는 농축도 20% 이하, 연간 생산량은 500kg 이하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은 분기별로 실시되며 미국 측 기술진의 상주 감독이 최소 5년간 유지된다고 했어요. 이건 상징적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질적 기술 주권의 일부 이전이었죠. 저는 옆에 앉은 로이터 기자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자료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한강 인근으로 이동했습니다. 멀리 조선소가 보이는 지점에서 차를 세웠어요. 육안으론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거대한 건조 독과 크레인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는 이미 예비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기본 설계 완료는 2026년 말, 첫 모듈 절단은 2027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2030년 실전 배치는 2032년이 목표였죠. 이건 허황된 일정이 아니었어요. 한국 조선소의 이행률을 고려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저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도쿄의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 방산주들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은 2% 하락했고 가와사키 중공업은 3%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하나오션은 6% 상승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8% 올랐어요. 시장은 이미 탑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와무라 요시코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이 정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답장을 망설였습니다. 이틀 전에 저라면 회의적이라고 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시내 방위산업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공개된 자료와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수직 발사 시스템, 전투 체계, 소나 기술. 각각의 설명판엔 개발 연도와 성능 지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읽어나갔어요. 특히 눈에 들어온 건 추진 시스템 섹션이었습니다. 재래식 디젤 엔진부터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까지 단계별 기술 진화가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패널엔 원자력 추진 시스템의 개념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직 실물은 없었지만 설계 방향은 명확했어요. 소형 원자로, 자연순환 냉각, 이중 경납 구조.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체적 로드맵이었죠. 저는 전시관을 나오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놓친 게 뭐였을까요? 언제부터 한국은 이런 위치에 올라와 있었던 걸까요? 저는 20년간 이 지역을 취재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지켜봤고 기술 발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일본과 비교하며 한 단계 아래로 봤던 거죠. 그날 저녁 CNN 서울지국에서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동범 박사와의 인터뷰가 잡혀 있었어요. 그는 한반도 안보와 군사전략 분야의 권위자였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바로 그의 시각이었어요.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전략적 맥락이었죠. 저는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미국은 왜 한국을 선택했는가? 일본의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동아시아 안보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질문은 15개로 정리됐어요. 저는 그 질문들을 반복해서 읽으며 제 안의 혼란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통일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한 건물이었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사무실 문마다 연구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인터뷰 대기실에서 저는 녹음기를 꺼내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질문지를 다시 한번 훑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안에 불안을 느꼈어요. 이 인터뷰가 끝나면 저는 더 이상 제 기존 관점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달라진 건 이 나라가 아니라 저였을까요? 서동범 박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머리엔 이미 백발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악수를 청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만 가볍게 숙인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자라기보다 전략가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고 첫 질문을 꺼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배경이 무엇이냐고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예상과 다른 답을 내놓았어요.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신뢰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신뢰요? 국제관계에서 신뢰란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국제 원자력 협정을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수출한 무기 시스템의 단 한 건의 불법 전용 사례도 없으며 모든 기술 이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한 변수일까요?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건 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해서라고 했어요. 일본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정치적 변동성이 크고 중국은 신뢰할 수 없으며 한국은 작지만 일관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뭔가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방이 문화와 윤리로 결정될 수 있다는 건 제 상식 밖이었어요. 하지만 박사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폭발적 성장이 아니라 꾸준한 신뢰 축적이었고 그게 결국 미국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요. 질문을 바꿨습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이 정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박사는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거기엔 잠수함 설계도가 아니라 이상한 도식이 그려져 있었어요. 신뢰 흐름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술 체계도도 아니고 조직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러 개의 원과 화살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이었죠. 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원은 기술 단위가 아니라 협력 주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조선소, 연구소,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업. 그리고 화살표는 정보의 흐름이 아니라 신뢰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박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기술을 숨기는 게 아니라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고 그 투명성이 결국 신뢰를 만들어낸다는 거였어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틀린 것 같지 않았지만 제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20년간 군사기술을 취재했어요. 언제나 핵심은 성능과 수량이었습니다. 누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많이 만드느냐가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박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했어요. 무력이 아니라 체계로, 체계가 아니라 신뢰로 억제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메모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억제력이 투명성에서 나온다니요?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수출한 잠수함 기술은 모두 수입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매 단계마다 국제 감시를 받았으며 단 한 번도 불법 전용 의혹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무기 수출 신뢰도에서 세계 5위 안에 들어갔고 이게 미국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건 숫자가 아니라 맥락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기술력만 봤지 그 기술이 어떻게 관리되고 공유되는지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일본은 기술을 숨겼고 중국은 기술을 과시했지만 한국은 기술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신뢰의 차이를 만들었던 거죠.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박사는 거창한 수사를 쓰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사실을 나열했고 논리적으로 연결했으며 결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껏 믿었던 원칙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박사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신뢰는 조용히 쌓이지만 무너지는 소리는 크다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걸 들었다는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버스는 정시에 도착하며 신호등은 규칙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나라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강하게 느껴졌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경쟁, 체면, 위신 같은 단어들을 썼어요. 일본과 한국의 대립구도, 미국의 선택, 동아시아 군사균형. 늘 쓰던 프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쓰다가 손이 멈췄어요. 서동범 박사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신뢰는 조용히 쌓인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제 문장엔 경쟁만 있고 신뢰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본의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서를 수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제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면 문장을 고치는 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CNN 도쿄지국 편집실에서 제 리포트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쓴 내용 중 한국 관련 부분이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어요. 서동범 박사의 인터뷰 내용도, 신뢰 체계에 대한 분석도, 한국의 투명성에 대한 설명도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남은 건 일본의 우려, 미국의 전략적 실수 가능성, 한국의 기술적 한계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쓴 글이었지만 제가 전하려던 메시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편집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왜 삭제했느냐고요? 그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본사의 편집 방침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기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조직이 원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기자로 일하며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서동범 박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신뢰는 소리 없이 쌓이지만 무너지는 소리는 크다고 했던 그 문장이요. 저는 지금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제 신념이, 제 관점이, 제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삭제된 원고를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쓴 문장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요. 새벽이 되자 저는 새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편집 방침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본 것, 제가 들은 것, 제가 느낀 것을 썼습니다. 한국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세계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고요. 문장을 쓰면서 저는 제 안에서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금껏 믿었던 것들에 대한 의심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다고요. 무언의 신뢰가 가진 힘을요.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게 명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요. 도쿄행 비행기는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나리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익숙한 공기를 마셨어요. 하지만 그 공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겁고 답답했어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켰고 화면엔 수십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여전히 한국 핵잠 이슈로 들끓고 있었어요. 요미우리 신문 일면엔 한국 핵잠 성공 협약이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고 NHK는 오전 특집으로 긴급 토론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논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경제적 보복과 외교적 손실만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보며 도쿄의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평소와 같았어요. 신문 가판대엔 관련 기사가 도배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CNN 도쿄지국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장이 앞에 서서 보도 방침을 설명했어요. 워싱턴 본부의 지시였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이벤트로 접근하되 과도한 의미 부여는 자제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회의실 뒤쪽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안에선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현장을 봤습니다. 서동범 박사를 만났고 자료를 확인했으며 한국의 시스템을 이해했어요. 이건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뢰의 승리였죠.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편집권은 제게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제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와무라 요시코였어요. 그녀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과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요. 저는 의자에 앉아 서동범 박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핵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한국은 외침이 아닌 기술과 투명성으로 평화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건 이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신뢰의 우위였어요. 미국이 선택한 건 강한 나라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나라였던 겁니다. 오후 2시 일본 국회에서 긴급 질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중계 화면을 지켜봤어요. 야당 의원이 정부의 대응 실패를 추궁했고 외무대신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방위대신은 미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반복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체면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지만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세계는 더 이상 일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었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외교 능력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38%로 떨어졌어요. 한 달 전보다 15%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보수층의 지지율도 5% 감소했고요. 경제단체 대표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어요. 저녁 무렵 가와무라 요시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표를 냈다고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쓸 수 없다고요. 일본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20년 넘게 아사히 신문에서 일한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일본 외교부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녀가 사표를 냈다는 건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이건 체면의 나라가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상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예전처럼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했습니다. 이 도시는 여전히 밝았지만 빛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최종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에서 요구한 형식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던 것, 제가 이해한 것을 있는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편집되더라도 상관없었어요. 적어도 기록은 남겨야 했으니까요. 한국의 핵잠은 무기가 아닌 철학의 결과물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은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인정이었다고 적었어요. 일본은 체면을 지켰지만 신뢰를 잃었다고 썼습니다. 세계는 이제 조용한 신뢰의 힘을 기준으로 움직일 거라고 마무리했어요. 문장을 쓰면서 저는 제 안에서 뭔가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관점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리포트를 제출하고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멀리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노트엔 제가 도쿄지국에 부임하던 날 쓴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늘 일본의 뒤를 따른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저는 펜을 꺼내 그 문장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이건 제가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이었으니까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20년간 저는 기자로서 많은 걸 봤습니다. 전쟁과 평화, 성장과 붕괴, 희망과 절망. 하지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힘은 외침이 아니라 침묵에서 나온다는 걸, 신뢰는 과시가 아니라 일관성에서 쌓인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일본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가 방금 쓴 문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 문장은 제 고백이자 제 각성이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정직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습니다. 가와무라 요시코가 사표를 낸 이유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켜온 건 진실이 아니라 체면이었다는 걸요. 우리가 쓴 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해석은 이미 낡아버렸다는 걸요. 서동범 박사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뢰는 조용히 쌓이지만 무너지는 소리는 크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저는 지금 그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 제 오만함이 무너지는 소리, 낡은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를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다시 배워야 했어요. 체면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법을요. 과시가 아니라 일관성을 보여주는 법을요. 그리고 저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요. 해는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저는 노트를 주머니에 넣고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제출했던 리포트가 반려되어 있었습니다. 편집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써야 할 걸 썼으니까요. 기록은 남았고 진실은 전해졌으며 제 양심은 지켜졌습니다. 가와무라 요시코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다고요. 우리가 틀렸다고요. 그녀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아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전철은 운행하며 도시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도시가 아니라 저였죠. 저는 노트를 다시 꺼내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제 손으로 쓴 문장이었지만 여전히 낯설었어요.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정직했어요. 20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이해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한국은 달랐다.